아줌마, 돈 없는데 밥 한 끼만 먹어도 될까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분식집 처마 밑에 며칠은 굶은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찢어진 운동화에 양말도 없었고 비에 젖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었어요. 분식집 사장 순자는 이 소년을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게 맞았어요. 월세가 석 달째 밀려 있었고 딸 등록금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이 47만 원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가게에 불을 켰어요. 냉장고에서 내일 장사에 쓸 재료를 꺼내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순자는 이 소년을 가게 창고에 재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일을 가르치고 잠자리를 내주었어요. 본인은 매일 밤 불 꺼진 가게 구석에서 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누가 봐도 무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난한 분식집 사장과 비에 젖은 소년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가출 청소년에게 밥을 나눠주며 30여 년간 밥차를 끓었던 한 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인물과 세부 내용은 새로 그려낸 부분이 많으니 편안하게 한 편의 드라마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순자가 어묵꼬치를 하나씩 빼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야시장 골목 끝자락 포장마차에서요.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갈라진 손으로 국물을 한 국자 떠서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스칠 때마다 살짝 찡그렸지만 이 손은 오늘 하루도 쉰 적이 없었거든요. 좌판 위 철제 상자를 열고 매출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5,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몇 장. 셈을 마친 순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지폐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한숨은 삼켰습니다. 솥을 뒤집어 물기를 빼고 꼬치통을 정리하고 포장마차 지붕을 접었어요. 골목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순자는 그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 허리가 살짝 굽은 걸음이었죠. 야시장 좌판들이 하나둘 불을 끄고 있었고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모퉁이를 돌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잔의 분식. 형광등 한쪽이 나간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유진이.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이 다음 주야. 어떻게? 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볼게. 유진아,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 엄마도 밥 먹어. 먹었어. 걱정 마.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의 입꼬리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밝은 목소리는 전화기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끊고 나니 골목은 다시 조용했고 380만 원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니 문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순자 씨, 다음 달까지 월세 못 내시면 정말 나가셔야 합니다. 김 사장. 순자가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껐습니다. 월세 270만 원에 등록금 380만 원. 통장에 남은 건 47만 원뿐이라는 걸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숫자를 떠올리는 대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가게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옆 세탁소 셔터가 덜컹거리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또 이 시간이야? 몸이 나만하겠어? 세탁소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셔터 밑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경미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15년째 세탁소를 하고 있는 순자한테는 유일한 친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괜찮아. 바쁘면 덜 생각나서 오히려 좋아.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경미가 셔터 밑으로 나오며 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남편 이야기 좀 그만해. 벌써 5년이야. 순간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딱 멈추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일 어묵 좀 더 사와야겠다. 요즘 어묵이 잘 나가더라고. 경미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리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바쁘면 덜 생각난다는 그 말, 사실은 생각나니까 바쁘게 사는 거잖아요. 경미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시장 3일째인데 얼마 벌었어? 이대로만 하면 조금씩 갚을 수 있겠어. 내 몸값이 더 비쌀 텐데. 경미가 중얼거렸지만 순자는 이미 가게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덜컹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가게 안이 드러났어요. 순자가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한두 번 깜빡거리다가 켜졌죠.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가게 안에 가스 불 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육수솥에 물을 채우고 불을 올렸어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 고지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스비 미납 다음 달 차단 예정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순자는 그 고지서를 슬쩍 뒤집어 안 보이게 놓았습니다. 벽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액자 안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딸 유진의 대학 합격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게 벽에서 순자에게 중요한 건 딱 2가지뿐이었어요. 여보, 유진이 등록금 이번 달에 또 나왔어. 내가 해결할게. 육수를 저으면서 영정사진에 대고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백 번째 하는 혼잣말이라 그런 거였어요. 슬프다기보다는 보고하는 것에 가까운 톤이었죠. 아침 장사가 시작됐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이 될 때까지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어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만 원. 어제와 똑같은 숫자였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탁 엎어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때쯤이었어요. 노숙인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순자가 김밥 2줄을 싸서 밖으로 나갔어요. 어르신, 드시고 가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지켜보던 경미가 혀를 찼습니다. 야, 너도 밥 못 먹으면서 왜 남을 줘? 순자가 웃으며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밥 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지. 경미가 팔짱을 끼며 받아쳤어요.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내 통장이 텅텅 빈 거야. 순자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장사가 끝났어요. 순자가 쇼케이스에 남은 김밥 자투리와 단무지 끝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싱크대 옆에 서서 김밥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먹는다기보다 그냥 입에 넣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어요. 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삼켰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이요. 빗자루를 들고 가게 바닥을 쓸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이내 다시 빗자루질을 계속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이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날 밤도 야시장이었습니다. 부업 이틀째 되는 날에는 국물 냄비 앞에서 깜빡 졸다가 국물을 쏟았어요.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스쳤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수건으로 감싸기만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새벽에 가게로 돌아와 현관 앞에 앉은 채 잠이 들었어요. 신발도 못 벗고요. 그렇게 야시장 부업 나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처럼 세찬 빗줄기가 야시장 천막을 두들겼고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도 서둘러 솥을 정리하고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우산이 없어서 앞치마로 머리를 가린 채 골목을 뛰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처마 밑에 뭔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이 보였고 비에 젖어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이었어요. 얘야, 괜찮니? 순자가 한 발 다가가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년이었어요.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다가오는 어른 앞에서 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아이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오히려 한 발 물러섰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 비 많이 맞았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죠. 순자를 경계하는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소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그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소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고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떡볶이 재료를 꺼내 가스불을 올렸어요. 소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떡을 넣는 소리, 고추장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어요. 들어와. 비 맞으면 아파. 돌아보지 않은 채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다가가지 않는 것, 그게 순자의 방식이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문 쪽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골라 앉은 거였죠. 도망갈 수 있는 쪽을 본능적으로 택한 거예요.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순자가 그릇에 담아 소년 앞에 놓았어요. 빨간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소년이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돈 없는데 밥 한 끼만 먹어도 될까요? 울먹이는 것과는 달랐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래서 오히려 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돈은 무슨, 남은 거 버리느니 내가 먹어.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카운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을 굶었다는 게 그 손동작 하나로 드러났어요. 떡볶이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젓가락을 놓지 않은 채 먹으면서 울었어요. 순자는 카운터에 앉아 내일 재료 주문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죠. 주문서 위에 볼펜을 쥔 손끝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소년이 그릇을 비웠죠.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물 자국을 소매로 대충 닦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경계심이 돌아온 거였어요. 아줌마, 이거 공짜 아니죠? 뭐 시키려는 거예요? 순자가 놀라서 돌아봤죠. 뭘 시켜? 먹었으면 됐어. 소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도 안심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공짜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죠. 이 아이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공짜란 건 없었던 거예요. 갈게요.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섰죠. 비 그치면 가. 하지만 소년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빗속으로 나갔어요. 순자는 가게 문에 기댄 채 소년이 사라지는 골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낡은 후드티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셔터를 올리는데 처마 밑에 그 소년이 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옷이 아직 젖어 있었고 밤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아침밥을 차렸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하나 부쳐서 내놓았습니다. 소년이 허겁지겁 먹고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미가 세탁소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죠. 그 애 또 왔어? 편의점에서 빵 훔치다 걸린 애라더라. 조심해. 순자는 대답 대신 빈 밥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벽에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고, 나도 못 살겠는데.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 옛날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이 가게에서 동네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퍼주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남편 옆에서 투덜거렸죠. 여보, 우리도 없는데 왜 줘?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굽는 애 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못 본 척하면 그건 장사꾼도 아니야.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순자가 영정에서 시선을 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참 편하게 말했어. 당신은 가버렸잖아. 남겨진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그 뒤로 3일 동안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별다른 내색 없이 장사를 했어요.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떡볶이 재료가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떡도 더 사넣었고 어묵도 한 봉지 더 넣어놨어요. 순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몫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거였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야시장 부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밤이었어요.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처마 밑에 그 소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후드티 소매 밑으로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어요. 순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셔터를 올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소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지난번과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장사에 쓸 소고기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꺼내면 내일 국밥에 넣을 고기가 없었거든요.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소고기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밥을 소년 앞에 놓았습니다. 소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팔 좀 보자. 만지지 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가 한 발 물러섰어요. 소녀는 남은 국밥을 묵묵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때려서 도망쳤어요. 집에 못 가요. 떨림이 없었어요. 사실을 보고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맞아본 아이의 말투였죠. 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안 갔어요. 순자가 더 묻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뒤쪽 창고에서 이불을 꺼내 깔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소녀는 이불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왜요? 뭐가 목적이에요?
순자가 놀라서 소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공짜로 뭔가 주면 나중에 더 나쁜 걸 요구해요. 아빠가 그랬어요. 맨날 잘해주다가 갑자기 때렸어요. 1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걸 몸으로 배운 거였죠. 잘해주는 건 때리기 전에 신호라는 걸요. 순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가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공짜는 없어. 내일부터 설거지해. 그게 밥값이야. 소년이 올려다봤어요. 진짜 그것만? 그것만. 소년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대가가 명확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 위에 누웠지만 창고 문은 닫지 않았어요. 언제든 나갈 수 있게요. 순자는 가게를 잠그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거 잘하는 거 맞지?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구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출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맞아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접수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죠. 경미가 세탁소에서 넘어와 말했습니다. 미쳤어? 월세 270에 등록금 380인데 남의 애까지 먹여? 남은 재료로 밥 주는 거야. 추가 비용 거의 안 들어. 일주일만. 내가 쓰러지면 다 끝이야.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나와 보니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어요. 소년이 사라진 건가 싶었는데 바로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새벽에 일어나 골목 쓰레기를 주워온 거였죠. 땀이 맺힌 이마로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밥값에 포함돼요? 순자가 웃음을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포함이야. 민호가 순자네 창고에서 자기 시작한 지 며칠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설거지를 하고 골목 쓰레기를 주워왔어요. 밥값을 갚는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경미가 세탁소에서 이 모습을 매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새벽에 가게 불을 켜고 낮에 장사를 하고 밤에 야시장을 나가고 새벽에 돌아오는 거리요. 참다 결국 순자한테 왔어요. 순자야, 진짜 그 애를 계속 재울 거야? 며칠 됐잖아. 복지과에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와. 좀만 더 기다려봐야 해. 경미가 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야시장까지 하면서 밤잠을 줄인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경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자야, 내가 안 쉬는 건 강해서가 아니라 멈추면 무너질까봐 그런 거 아니야? 순자의 표정이 딱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아, 내일 어묵 좀 더 사와야겠다. 요즘 어묵이 진짜 잘 나가거든. 또 이 패턴이었어요. 경미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면 순자는 늘 이렇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바쁘면 덜 생각난다던 그 말, 괜찮다던 그 웃음,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경미는 한숨을 쉬며 세탁소로 돌아갔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셔터를 올리는데 세탁소 앞에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어요. 남자 아이 사이즈, 깨끗하게 빨린 운동복과 티셔츠였습니다. 경미가 세탁소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의 옷이 너무 남루해서 보기 안 좋아. 우리 아들 거 안 입는 거야. 겉으로는 보기 안 좋다고 했지만 옷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일부러 빨래까지 해서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고마워, 경미야. 고맙긴. 빨리 가져가. 순자가 옷을 민호한테 건넸어요. 민호가 옷을 받아들고 세탁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미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작은 인사였습니다. 경미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사는 하네. 그 한마디에 경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걸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미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민호요. 민호. 경미가 그 이름을 한번 되뇌더니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었지만 빠지는 날이 없었죠. 그날도 설거지를 하다가 쇼케이스를 쳐다봤어요.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김밥에 꽂혔어요. 쇼케이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김밥은 단무지 노란색이 선명했습니다. 민호가 주변을 살펴봤어요. 순자가 카운터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쇼케이스 쪽으로 갔습니다. 김밥 한 줄을 집어 후드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위에서 멈추었어요. 눈이 공포로 커졌어요. 몸이 반사적으로 문 쪽을 향했습니다. 맞을 준비를 하는 표정이었어요.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다음에 오는 건 벌이었으니까요. 이 아이의 세상에서는 늘 그래왔죠. 순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쇼케이스로 갔습니다. 김밥 재료를 꺼내고 김을 펼치고 밥을 올렸어요. 새로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상한 거야. 먹으면 배탈 나. 새로 말아줄 테니 앉아.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혼내지 않았어요. 잡지도 않았습니다. 순자가 김밥을 말면서 말했어요. 훔치지 마. 먹고 싶으면 말해. 말하는 건 공짜야. 민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겨진 김밥을 꺼내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얼굴에 퍼졌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순자가 새로 만 김밥을 접시에 담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먹었어요.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민호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앞치마 하나를 꺼내 민호한테 건넸습니다.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는데 허리에 2바퀴를 감아야 할 만큼 컸어요. 첫 번째 일은 그릇 닦기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워서 그릇을 깼어요. 쨍 하는 소리가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가 얼어붙었어요. 깨진 조각 위에 쪼그리고 앉은 채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또 맞을 거라는 표정이었죠. 순자가 깨진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엔 2 손으로 잡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그릇을 2 손으로 집었어요. 또 깼습니다. 쨍. 그리고 또 한 번 더. 쨍. 하루에 3개를 깼어요. 순자는 매번 한숨을 쉬었지만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민호가 행주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닦는데 5분이 걸렸지만 순자는 재촉하지 않았죠. 테이블을 닦는 손이 아직 서툴렀지만 며칠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져 있었죠. 바로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순자 씨, 이번 달도 안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 순자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쌓이고 있었어요. 경미가 종이컵 커피를 2개 들고
순자네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장사 시작 전이었어요. 민호는 뒤쪽 창고에서 아직 자고 있었죠. 경미가 커피 하나를 순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일주일 지났어. 그 애 언제 보낼 거야? 순자는 대답 대신 싱크대에 쌓인 접시를 닦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안을 채웠습니다. 복지과에 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대.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경미가 커피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내 마음 알아. 근데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그 애도 유진이도 다 끝이야. 순자가 접시를 닦는 손을 멈추었어요. 고개를 돌려 경미를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알아. 근데 그의 눈을 보면 못 보내겠어. 경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눈이 문제야. 당신 남편도 그 눈에 약했지. 순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접시 위에 올려놓은 수세미에서 거품이 흘러내렸어요. 경미는 순자의 남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이웃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동네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퍼주던 것도 봤고, 그러다 매출이 빠져서 힘들어하던 것도 다 봤죠.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에 순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도요.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다시 접시를 헹구기 시작했어요. 물소리 뒤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다 마시지 못한 커피를 들고 세탁소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지만 순자는 여전히 접시만 닦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미가 세탁소 셔터를 올리는데 골목 끝에서 민호가 빗자루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후드티에 경미가 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골목을 쓸고 다니는 거였죠. 비가 오나 안 오나 빠지는 날이 없었거든요. 경미가 민호를 세웠습니다. 야, 아침에 골목 쓴 거 너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또 끄덕임. 빗자루를 꼭 쥔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미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민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어른의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지금은 정면을 보고 있었죠. 순자 아줌마한테 패 끼치지 마. 그 사람 너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경미의 말이 가슴에 박힌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경미가 돌아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인사는 잘하더라. 그 말이 민호의 귀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미의 뒷모습을 민호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기 시작했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세탁소 앞까지 깨끗하게 쓸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장사가 끝나고 순자가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미가 세탁소 문을 닫으면서 순자네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순자야. 앞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다음 달에 오픈한대. 어쩌려고. 순자의 손이 계산기 위에서 멈추었어요. 고개를 들어 경미를 봤습니다. 경미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세탁소로 들어갔어요. 순자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신규 오픈, 떡볶이 1,500원. 순자네 분식 떡볶이가 3,000원이었거든요. 반값이었습니다. 월세에 등록금에 경쟁 가게까지. 순자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벽에 남편 영정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내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주방에서 육수를 올리고 민호는 가게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른 행주로 쓱쓱 문지르고 있었죠. 순자가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그건 닦는 게 아니라 먼지 옮기는 거야. 행주를 받아 물에 빨아 꼭 짜서 보여줬어요. 한 번에 탁 닦으면 물기가 테이블 위 기름기를 잡아서 깨끗해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짠 다음에 닦는 거야. 민호가 행주를 돌려받으며 투덜거렸어요. 젖은 행주를 쥐는 감촉이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나도 처음에 못했어. 남편이 가르쳐줬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순자의 목소리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한 톤 부드러워졌다가 곧 평소로 돌아왔어요. 빨리 해. 점심 전에 끝내야지.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행주질은 확실히 나아져 있었어요. 처음에 마른 행주로 먼지만 옮기던 손이 이제는 젖은 행주를 짜서 한 번에 닦을 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쇼케이스 앞에 서서 순자가 김밥 많은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손이 착착 움직일 때마다 김밥이 하나씩 완성됐습니다. 해볼래? 민호가 김 위에 밥을 올렸어요. 그리고 돌렸습니다. 김이 찢어졌어요. 밥이 옆으로 삐져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찢어졌죠. 힘 빼. 꾹꾹 누르면 터져. 세 번째, 순자가 민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힘 조절을 도와줬습니다. 그제야 겨우 하나가 완성됐어요. 한쪽이 뭉툭하고 밥알이 비어져 나온 못생긴 김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터졌어요. 민호가 그 김밥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순자가 그 김밥을 칼로 썰어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못생겼지만 맛은 같았습니다. 그 무렵 비가 이틀 연속 쏟아졌습니다. 야시장은 이틀 연속 파했어요. 순자가 빈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가 거의 안 늘었어요. 이번 달 야시장 매출이 반으로 줄었죠. 순자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텅 빈 포장마차 위로 빗방울이 철제 좌판을 두들기는 소리만 울렸어요. 2주째에 접어들었어요. 민호가 설거지를 끝내는 시간이 처음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릇도 더 이상 깨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사가 끝나고 순자가 민호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민호가 긴장한 얼굴로 순자를 봤습니다. 떡볶이 양념 비율이야. 고추장 셋, 설탕 하나, 간장 반. 우리 가게 15년 비법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민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살짝,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이 가게에 온 뒤로 처음이었어요. 아줌마, 이거 비법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단한데요. 순자가 받아쳤습니다. 간단한 게 제일 어려운 법이야.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순자도 웃고 민호도 웃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웃음소리가 울린 게 얼마만인지 순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순자가 출근해 보니 골목이 벌써 깨끗하게 쓸려 있었어요. 가게 앞만이 아니라 세탁소 앞까지 골목 끝에서 끝까지였어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빗자루를 들고 가게 뒤쪽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밥값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자는 그 한마디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고마움이라는 걸요. 민호는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모르는 거였어요. 대가라는 이름을 붙여야 안심이 되는 아이였으니까요. 3주째였습니다. 순자가 민호한테 앞치마를 다시 매주면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서빙도 해봐. 민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한테 직접 음식을 갖다 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쟁반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단골 할머니 앞에 떡볶이를 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떡볶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 이 집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 민호의 귀가 빨개졌어요. 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었죠. 그 뒤로 단골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인사하는 게 예의 바르다고 소문이 난 거였죠. 이 골목에서 순잔의 분식 이야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의 핸드폰 화면에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전화 안 받아도 돼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받을게. 순자의 표정이 어두웠죠.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지난 석 달치 밀린 월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장사가 끝나고 민호가 창고에서 잠자리를 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창고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가게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었어요. 순자가 한쪽 구석에서 냄비 하나를 올렸습니다. 라면 한 개를 넣고 물을 부었어요.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장사 재료를 아끼려고 본인은 매일 라면만 먹고 있었거든요. 민호한테는 남은 재료로 밥을 차려주면서요. 민호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라면을 먹고 있는 걸요. 혼자서 서서 가게 불도 안 켜고요.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놀람, 그리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자기한테는 매일 밥을 차려주면서 정작 본인은 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창고 문을 조용히 닫고 이불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었어요. 매출이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순자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대표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순자 씨, 나도 할 말 있어. 반상회에서 얘기 나왔어. 순자가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출한 애를 가게에서 재우고 있다면서? 편의점에서 훔치다 걸린 애라면서? 순자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주민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 가는 길에 무섭다고 해. 골목 치안이 문제야. 구청에 민원 넣겠어. 주민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따지러 온 게 아니라 걱정해서 온 거였어요. 자기 딸이 아침마다 지나는 골목에 신원도 모르는 아이가 살고 있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불안이었죠. 순자가 그 아이는 착한 애라고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주방 쪽에서 민호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순자가 공격당하는 걸 듣는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대표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주방 쪽을 봤어요. 민호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아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민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뒤로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줄었습니다. 그 애 있으니까 좀 그래 라며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루 매출이 3만 원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매출을 정리하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회복되던 매출이 다시 곤두박질 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50대 남자였어요. 건물주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하던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였죠. 순자 씨, 이번엔 주민들까지 나한테 따져. 옆에 미용실 사장도 불안해한다고. 당장 내보내든가 아니면 가게 빼. 순자가 카운터 뒤에서 김 사장을 올려다봤어요. 사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김 사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도 세입자들한테 시달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여러 세입자를 관리하면서 민원까지 받으니 직접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김 사장이 서류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야. 월세도 밀려 있고 이러다 다른 세입자들까지 나간다고 하면 나도 답이 없어. 김 사장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가 카운터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밀린 월세 석 달치. 거기에 프랜차이즈 떡볶이집 오픈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사면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손님은 줄어가고 그래도 순자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더니 아이들 셋이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은 자유로운 차림이었어요. 야, 민호 여기 있다며? 떡볶이 공짜로 줘. 목소리가 컸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주방 쪽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야, 여기서 그러지 마. 민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친구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여기서 거지짓 하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주먹은 내리고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먼저 달려들었을 텐데 뒤에 순자가 있었으니까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옆에 있던 테이블을 확 밀었습니다. 떡볶이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떡볶이가 쏟아졌어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불량 친구들을 봤습니다. 먹고 싶으면 앉아서 먹어. 근데 가게에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불러.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52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고 15년을 장사해온 사람의 배짱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순자를 한번 보더니 서로 눈짓을 했어요. 에이, 재미없네.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가게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 떡볶이가 쏟아져 있었고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고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민 민원, 건물주 압박, 불량 친구까지 전부 자기 때문이었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전화 갈게요. 순자가 바닥에 쏟아진 떡볶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엎질러진 거 누가 치워. 걸레 가져와. 바로 나온 말이었어요.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삼켰어요. 참았습니다. 돌아서서 걸레를 가져왔어요. 둘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걸레를 짜는 소리, 바닥을 닦는 소리,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가 걸레를 짰어요. 빨간 물이 양동이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순자가 엎어진 테이블을 세웠어요. 민호가 그릇 조각을 손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순자가 물걸레로 바닥을 한 번 더 닦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양동이에 넣으며 말했어요. 됐어. 내일 장사 준비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창고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새벽 5시에 가게에 나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달랐어요. 테이블이 전부 닦여 있었습니다. 야채가 다듬어져 있었어요. 대파가 송송 썰려 있었고 당근이 채 썰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부 해놓은 거였죠. 순자가 김밥 많은 법을 알려줄 때 받았던 칼질로 서툴지만 정성껏 다듬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접시 위에 계란말이였습니다. 형편없는 모양이었어요. 한쪽은 타서 까맣고 한쪽은 덜 익어서 물렁거렸습니다. 옆에 기름이 튀긴 자국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실패한 흔적이었죠. 하지만 누군가 정성을 들였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기름을 닦은 흔적까지 있었어요. 접시 옆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줌마도 밥 먹어요. 순자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였어요. 그리고 계란말이를 봤습니다. 까맣게 탄 부분과 덜 익은 부분과 그 사이에 간신히 제대로 된 부분을요. 순자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자가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까맣게 탄 부분이 입안에서 씁쓸하게 부서졌어요. 맛은 별로였습니다. 됐다.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맛이 됐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자기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새벽에 일어나 처음으로 요리를 해봤다는 사실, 그게 가슴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순자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장사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집에 온 딸 유진이었어요. 순자가 반갑게 유진아 하고 부르려는데 그때 창고 쪽에서 민호가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유진과 민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유진이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창고에 깔린 이불, 선반 위에 놓인 낯선 세면도구, 민호가 쓰는 앞치마. 유진의 눈빛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여기서 자는 거야? 순자가 대답했어요. 사정이 있는 아이야. 좀 도와주고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등록금도 없는데 왜 모르는 애를 먹여? 그 밥값이면 내 교재비야. 순자가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굶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니?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자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딸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5년 장사하면서 손님한테도 안 지른 소리를 딸한테 지른 거였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이 먼저야.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는 울지도 않고 가게만 나갔잖아. 나는 혼자 울었어. 엄마한테 나는 뒷전이지. 순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가게를 열었어요. 20살짜리 딸이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 때 순자는 육수솥에 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지니까. 그게 순자의 방식이었지만 유진한테는 버림받은 것과 같았죠. 5년 동안 쌓인 거였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그냥 도화선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상처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늘 다른 곳을 향한다는 것. 그게 유진이 5년 동안 삼켜온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간다. 연락하지 마. 문이 쾅 닫혔어요. 주방 쪽에서 민호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내일 장사할 재료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가 3개 남았고 떡이 2봉지 있었고 어묵은 내일 아침에 사와야 했습니다. 울어도 내일 장사는 해야 했어요. 멈추면 무너지니까요. 유진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순자는 그 말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까면서 떡을 꺼내면서 어묵 주문서를 쓰면서 그 말을 밀어냈어요. 그 뒤로도 순자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오전 장사를 하고 오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 장사를 하고 밤에 야시장으로 나갔어요. 하루 수면 4시간. 민호한테는 밥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여전히 라면만 먹었습니다. 이 생활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유진한테 전화를 몇 번 걸었지만 유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에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유진이가 나한테 화가 났어. 영정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어요. 어느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주방에서 육수 솥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솥이었어요. 매일 들던 솥이었는데 그날따라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솥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뜨거운 육수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창고에서 소리를 들은 민호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민호가 순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분식집이요. 순자네 분식.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호가 문을 열고 골목에 나가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아줌마가 쓰러졌어요. 경미가 세탁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순자가 들것에 실려나갔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순자가 민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게 문 잠그고 냉장고 플러그 빼지 마. 쓰러지면서도 가게 걱정이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졌어요. 민호가 골목에 서서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옆에 경미가 서 있었어요. 경미가 민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말했어요. 과로에 영양실조, 빈혈까지 겹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경미에게 연락이 갔어요. 경미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순자의 병실에 들어왔죠. 병원비는 내가 일단 낼게. 나중에 갚아. 경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이웃이었으니까요. 경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거칠었어요.
갈라진 손등, 물집 자국, 15년 장사와 야시장 부업이 남긴 흔적이었죠.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쓰러지면 다 끝이라고. 순자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요. 순자가 자기한테 밥을 주면서 본인은 라면을 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순자가 쓰러졌어요. 민호가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아줌마도 밥 먹어요. 자기가 쓴 메모가 떠올랐어요. 그때 진작 더 큰 소리로 말했어야 했는데 밥 먹으라고 라면 말고 밥을 먹으라고.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죠.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다음 날 민호가 병원에서 돌아와 혼자 가게에 섰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없는 주방이었습니다. 순자가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더 있으라고 했지만 순자가 버텼어요.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요. 입원한 이틀 동안 경미가 분식집을 맡았습니다. 세탁소 사장이었지만 15년 옆에서 봐왔으니 떡볶이와 김밥 정도는 만들 줄 알았거든요. 경미가 주방과 카운터를 보고 민호가 설거지와 서빙과 테이블 정리를 맡았습니다. 이틀치 매출이 7만 원이었어요. 적었지만 가게 문을 닫지 않은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였죠. 경미가 퇴근 후에 순자 병실에 와서 매출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7그릇 나갔어. 민호가 잘하더라. 경미의 목소리에서 투덜거림이 사라져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섰을 때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닦여 있었고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금전함을 열어보니 이틀치 매출 7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경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 돈 그 애가 한 푼도 안 건드렸어. 내가 봤어. 순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내가 이틀 동안 번 거다. 가져.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 병원비 내세요. 순자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대가 없이 주고 있었어요. 밥값도 아니고 거래도 아닌 그냥 주는 것이었습니다. 공짜를 믿지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공짜로 주고 있었죠. 순자가 손을 뻗어 민호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순자가 처음으로 터치한 거였어요. 고맙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순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매일 육수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자기 밥을 차려준 손이었죠. 민호는 그 따뜻함을 오래 기억할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가게가 다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순자가 돌아오니 단골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민호의 서빙이 익숙해지면서 새 손님도 생겼죠.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었어요.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행주를 테이블에 놓고 순자를 바라봤어요. 아줌마, 저 내일 나갈게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왜? 민호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딸이 맞아요. 저 때문에 가게 망하고 있잖아요. 저 없으면 손님도 돌아오고 유진 누나 등록금도 될 거예요. 민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심이 단단했습니다. 유진이 가게에서 폭발하던 그날, 민호는 주방에서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미가 세탁소 앞에서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아줌마한테 폐 끼치지 마.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걱정할 거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가 민호의 눈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지금은 결심으로 차 있었어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순자가 창고 쪽으로 가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라. 평범한 한마디였습니다. 매일 밤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순자는 아직 내일이 진짜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일어나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자기가 깔고 자던 이불, 순자가 꺼내준 베개, 벽에 걸린 앞치마.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셔터를 올리고 육수솥에 불을 올렸어요. 민호가 창고에서 나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아침과 같았어요. 순자가 민호한테 오늘 대파 좀 써는 거 도와줘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면도를 안 한 얼굴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술 냄새가 번졌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신 사람 특유의 쩐내가 나는 냄새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커졌어요.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몇 달간 조금씩 녹았던 경계심이 이 남자 앞에서 순간적으로 돌아왔어요. 이 새끼, 집 나가서 남의 가게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었어? 남자가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였어요. 주민대표가 구청에 넣은 민원이 처리되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명부로 민호의 신원이 확인됐고 아버지에게 연락이 간 거였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앞을 막아섰어요. 이 아이 팔에 멍이 왜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집 아이 일에 왜 끼어들어. 우리 가족 문제야. 순자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남자가 민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친권자였어요. 순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민호가 순자를 돌아봤습니다. 순자의 앞치마, 가게 안의 냄비들, 벽에 걸린 남편 영정사진, 쇼케이스 안에 김밥, 자기가 매일 닦던 테이블들. 이 몇 달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순자가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민호야. 민호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민호가 아버지 뒤를 따라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어요. 골목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민호의 팔을 잡고 끌다시피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호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호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는 볼 수 없었어요.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았어요. 순자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순자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뒤쪽 창고 문을 열었어요. 이불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떠나기 전에 정리한 거였죠. 이불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줌마도 밥 먹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순자가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 같은 6글자였어요. 처음 계란말이 옆에 놓여있던 그 메모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돌봄의 마음이었고 지금은 이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같은 6글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어요.
순자가 메모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빈 창고, 개켜진 이불, 메모 한 장. 민호가 쓰던 앞치마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만졌어요. 아직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천천히 내려 접었어요.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호가 떠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순자가 나왔어요.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육수솥에 물을 채우고 불을 올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떡볶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떡을 물에 불리고 어묵을 썰고 양념을 섞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한 그릇 앞에는 순자가 앉아 있었고 다른 한 그릇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자리였어요. 순자가 건너편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2인분을 만든 거였어요. 습관이 된 거였죠. 민호가 없는데도요. 순자가 건너편 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다가 식어갔어요. 국물 위에 기름막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게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장사가 끝났는데도 순자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메모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도 밥 먹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세탁소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경미였어요. 순자야, 불도 안 켜고 뭐해? 경미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순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다크서클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경미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됐어. 충분히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메모를 쥔 채였습니다. 순자야, 너 그 애한테서 뭘 본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순자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경미야, 나 우리 여보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못했어. 장례식장에서도 밥만 차렸어. 일만 했어.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울었어. 경미가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애 보면 여보 생각이 나. 우리 여보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았대. 한 번도 자기 얘기 안 했는데 술 먹은 날 딱 한 번 말했어. 그때 누가 밥 한 끼 줬으면 좋겠었다고. 그래서 여보는 평생 남한테 밥을 줬어. 동네 아이들한테, 노숙인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내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여보는 웃기만 했어. 한 번도 이유를 말 안 했어. 그냥 웃기만 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도 빈 가게에서도 새벽에 혼자 일어날 때도 울지 않았던 순자가 처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밥을 주는 게 여보한테 못해준 걸 대신 하는 거였나 봐. 경미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어요. 15년 동안 옆에서 순자를 봐왔지만 순자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울어. 이제 울어도 돼. 가게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렸어요.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가 장사를 했어요. 손님을 받고 떡볶이를 만들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어요. 웃음이 없었습니다. 손님한테 인사하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았죠. 떡볶이를 만들 때
더 이상 두 인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끊어진 거였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엄마, 나 학자금 대출 받았어. 알바하면서 갚을게. 엄마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죠. 순자가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며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많이 소홀했지. 유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순자가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순자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게, 학자금 대출을 스스로 알아봤다는 게, 사랑한다고 말해줬다는 게,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경미가 세탁소 문을 닫고 순자네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순자야, 야시장 어묵집 사장이 그러는데 역 지하도에서 애가 하나 자더래. 순자네 그 애 아니냐고. 얼굴에 멍이 있대. 순자가 경미를 봤습니다. 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야시장 어묵집 사장이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경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경미가 물었어요. 어디가? 요? 한마디였습니다. 경미가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순자야, 이번에는 내가 나서면 아버지가 또 올 수 있어. 위험해. 순자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경미를 바라봤어요. 경미야, 나 이번엔 당연히 해야 하니까가 아니야. 경미가 순자의 눈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선을 피하던 순자가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정면을 보고 있었죠. 그 애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밥을 해줬어. 나한테. 계란말이 태워가면서. 그 애가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걸 다시 부러뜨리면 안 돼. 경미가 순자의 팔에서 손을 뗐어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세탁소로 돌아가면서 말했죠. 가게는 내가 볼 테니까 빨리 갔다 와. 경미가 세탁소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또 시작이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장사를 일찍 끝내고 역으로 갔어요. 지하도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통로였어요. 늦은 밤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간히 취객이 지나가거나 막차를 놓친 사람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순자의 발소리만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역 안에는 기둥마다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껌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통로 끝 구석에 골판지가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낡은 후드티 하나로 추위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처음 비 오던 밤 순자네 가게 앞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아이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양쪽 볼에 새멍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던 거였죠. 순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갔지만 결국 또 맞고 도망쳐 나온 거였습니다. 순자가 민호 앞에 섰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를 알아보는데 한 박자가 걸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때도 편의점 앞에서 쫓겨날 때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줌마, 밥값 아직 안 갚았잖아. 어딜 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밥값이라는 단어가 민호한테는 가장 편한 언어였거든요. 순자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줌마, 저 있으면 아줌마 가게 망해요. 순자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지하도 콘크리트 바닥의 한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순자가 민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가게는 내가 걱정할 거야. 일어나. 민호가 일어서면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왜요? 저 같은 애한테 왜요? 이것이 민호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공짜 아니죠? 라고 물었고 창고에서 뭐가 목적이에요?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자가 답했어요. 너 나한테 계란말이 해줬잖아. 태워놓고 그때 나 진짜 맛있었어. 민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짜를 믿지 못하던 아이가 공짜가 아닌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밥값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굳이 붙이자면 사랑이었죠. 순자가 민호의 손을 잡고 지하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두 사람 다 추운 줄 몰랐습니다. 골목을 걸어가게로 돌아왔어요. 걸어오는 동안 민호가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경미가 세탁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민호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왔어? 밥은 먹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미가 주방으로 들어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순자가 경미를 봤습니다. 경미가 투덜거렸죠. 뭘 봐. 배고프잖아.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구청 복지과에 직접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가정폭력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핸드폰에 찍어둔 민호의 멍사진과 순자의 진술, 학업 중단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에 2, 3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3주였습니다. 순자는 복지과에 3번을 더 찾아갔어요.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지기도 했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3번째 방문 때였습니다. 순자가 담당자 앞에 민호의 멍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양쪽 볼에 시퍼런 멍, 팔뚝에 손가락 자국이 남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아이가 매번 이렇게 맞고 돌아옵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추었어요. 사진 속 멍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급자가 사건을 검토하고 민호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순자가 복지과를 나올 때 담당자가 말했어요.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어머니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주 뒤 정식 보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호는 청소년 쉼터에 거처를 얻었어요. 낮에는 순자네에서 일하고 밤에는 쉼터에서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죠. 민호의 아버지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쉼터 담당자가 민호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학원도 연결해 주었어요. 용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자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합법이야. 아무도 못 데려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아버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잠을 못 자는 밤은 없을 거였어요. 순자가 민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어요. 경미가 세탁소에서 뭔가를 들고 순자네에 왔습니다. 순자야, 근데 너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 아, 아직.
경미가 비닐봉지에서 주먹밥 2개를 꺼냈어요. 김으로 감싼 주먹밥이었습니다. 너도 밥 먹어. 내가 먹어야 그 애도 먹여. 순자가 주먹밥을 받아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 퍼졌어요. 작은 미소였습니다. 누군가가 자기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경미야, 병원비 갚을게. 됐어. 그 대신 평생 세탁소 앞 쓸어. 그건 민호가 이미 하고 있잖아. 둘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요. 가게 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도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순자가 속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쉼터에서 교재를 펼쳤습니다. 기술학원 첫 수업 교재였어요. 새 책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빼곡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죠. 순자가 민호를 중졸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못하면 배우면 되지. 나도 분식은 처음에 못했어. 민호가 낮에는 가게를 돕고 밤에는 쉼터에서 공부했어요. 순자는 매일 유부주머니밥을 싸서 쉼터에 보냈습니다. 민호가 밤에 공부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는 날이 없었어요. 쉼터 선생님이 순자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불을 끄라고 해도 안 끈다고요. 순자가 웃으면서 말했죠. 그 애가 한번 마음먹으면 안 멈춰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검정고시 날이 왔어요. 민호가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수학 20점. 불합격이었죠. 민호가 시험지를 손에 쥐고 바라봤어요. 그리고 구겼습니다. 양손으로 꽉 쥐어서 종이장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아줌마, 나 역시 안 돼요. 역시. 이 한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못해 라고 들으며 자란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실패할 때마다 그 목소리가 돌아오는 거였어요. 순자가 민호의 손에서 구겨진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구김살을 손으로 하나하나 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빨간 펜을 꺼냈어요. 맞은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 동그라미가 시험지 위에 하나씩 늘어났어요. 넷, 다섯, 여섯. 민호가 순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일곱, 여덟. 순자의 빨간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틀린 문제 위에 X를 치는 게 아니라 맞은 문제 위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습니다. 16개 맞았잖아. 다음엔 20개만 맞추면 돼. 순자가 민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된 거야. 민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구겨진 시험지 위에 빨간 동그라미 16개가 선명했습니다. 틀린 문제 위에 빨간 X가 아니라 맞은 문제 위에 동그라미. 순자는 맞은 것을 세는 사람이었어요. 2달 뒤였습니다. 민호가 2번째 검정고시를 봤어요.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날 민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성적표를 들고 있었어요. 아줌마 합격이에요. 순자가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수학 65점. 전 과목 합격이었어요. 순자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또박또박한 인사였습니다.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우면 나중에 밥값 갚아. 그날 저녁 가게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떡볶이 특대를 만들었어요. 경미가 세탁소에서 음료수를 들고 왔고 단골 할머니가 들러서 민호 머리를 쓸어주며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작은 가게에 오랜만에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축하는 금방 끝났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늘 이별이 따라왔어요. 민호가 기술학원에 본격적으로 다니게 되면서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후만 빠지다가 나중에는 하루 종일 학원에 가는 날이 생겼어요. 분식집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장사가 끝나고 가게에 순자와 민호 둘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 밤과 같은 냄비, 같은 양념,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떡을 넣는 소리, 고추장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비 오던 그 밤과 같은 소리가 울렸죠. 순자가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빨간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처음 그때와 똑같았죠. 하지만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이 떡볶이는 며칠을 굶은 소년한테 건넨 구원이었어요. 비에 젖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던 그 떡볶이. 지금 이 떡볶이는 내일이면 떠나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떡볶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죠. 민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허겁지겁 먹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먹었어요.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오래 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아줌마, 나 꼭 잘 될게요. 약속해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값 꼭 갚아. 민호도 웃었어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벽에 걸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자가 카운터 뒤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흔들림 없이 흔들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꾸벅 숙이고 골목을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빈 가게에 혼자 남았어요. 떡볶이가 아직 그릇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앉아서요. 천천히요. 맛을 느끼면서요. 민호가 떠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순자 혼자 하고 테이블을 순자 혼자 닦았어요. 서빙도 혼자, 장사도 혼자였습니다. 민호가 닦던 쇼케이스 유리에 아직 행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순자가 그 자국을 일부러 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가게는 순자 혼자 돌렸어요. 야시장 부업은 그만두었습니다. 몸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매출은 적었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경미가 세탁소에서 넘어와 말했습니다. 순자야, 민호가 종종 전화해. 잘 지내냐고, 아줌마 건강하냐고. 순자가 놀랐어요. 내 번호 안 알려줬는데? 걔가 내 번호만 알아. 아줌마한테 직접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나한테 하더라.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경미가 덧붙였어요. 학원 잘 다니고 있대. 용접 기술 배우고 있다고. 선생님이 소질 있다고 했나 봐. 손이 꼼꼼하고 성실하대. 순자가 벽에 남편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여보, 그 애 잘 지낸대. 경미가 나간 뒤 순자가 혼자 가게에서 주문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경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애한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냐고 물어봐줘. 경미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도 밥 먹어. 순자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이 아이는 순자를 걱정하고 있었고 순자도 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였죠. 밥 한 끼에서 시작된 인연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후였습니다. 순잔의 분식이 있던 골목에 재개발 통보가 내려왔어요. 건물 전체가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가게를 잃게 된 거였죠. 순자가 구청에 가보고 건물주한테 전화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석 달 안에 비워야 했어요. 골목 전체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경미의 세탁소도, 옆 미용실도, 골목 끝 문방구도 전부요. 15년 동안 순자의 삶이었던 이 골목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5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딸 유진은 25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미의 세탁소는 여전했고 건물주 김 사장과는 어느새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민호가 떠난 뒤에도 순자는 매일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어. 내가 벌게.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분식집이 내 인생이야. 새 가게를 열려면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어요. 순자의 나이와 소득으로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였죠. 경미가 어느 날 순자네에 와서 말했습니다. 순자야, 민호가 어제 또 전화했어. 가게 철거된다고 했더니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순자가 경미를 봤어요. 그 애한테 그런 말은 왜 해? 부담 주게. 경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물어봐서 말한 거야. 아줌마 건강하냐고 가게는 잘 되냐고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하겠어?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철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이었어요. 낮에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셋이 떡볶이를 시키면서 순자 손을 잡고 울었어요. 경미가 세탁소 문을 일찍 닫고 와서 마지막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15년 전에 순자가 이 가게를 열던 날에도 경미가 와서 설거지를 도왔었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가 비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절반 끄고 쇼케이스를 닦았어요. 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유진의 대학 합격증, 그리고 메모 한 장. 아줌마도 밥 먹어요. 민호가 16살 때 쓴 삐뚤빠뚤한 글씨가 아직 선명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가게에서 순자에게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순자가 벽에서 남편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사진이 있던 자리에 네모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지색이 달라져 있었죠. 15년의 시간이 그 네모 안에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바로 이 자리에 사진을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었죠.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좋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겠네. 그게 15년 전이었어요. 메모도 떼어냈습니다. 아줌마도 밥 먹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5년 전 민호가 쓴 글씨. 계란말이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메모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순자가 빈 가게에 앉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꺼져 있었고 냉장고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소리도 안 들릴 거였습니다. 밥값은 결국 못 받았네.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민호한테 밥값 갚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밥값은 안 들어왔어요. 물론 진짜 밥값을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게 밥값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왔어요. 벽에 영정 사진이 있던 자리가
네모나게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빈 자리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이 가게 잘 지켰지? 15년이나. 하지만 이제 여기도 끝이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깨끗한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비싼 양복은 아니었습니다. 기성복이었지만 단추까지 잠그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이 자리가 이 청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옷차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이 약간 어색해 보였지만 그만큼 정성스럽게 입은 거였죠. 구두도 닦아 신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마감 시간에 손님이 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마감이에요.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5년이 지났으니까요. 16살 소년이 21살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줌마, 저 돈 없는데 밥 한 끼만 먹어도 될까요? 순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5년 전 비 오던 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던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 단어 하나 바꾸지 않은 정확히 같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며칠을 굶은 아이가 자존심을 겨우 삼키며 꺼낸 간절한 부탁이었고 지금은 양복을 입은 청년이 웃으면서 하는 인사였습니다.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민호야. 순자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였어요. 21살이 된 민호. 기술학원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시공 회사에 취직해서 현장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미한테 철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밤새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비 오던 밤 떡볶이 한 그릇, 창고에 이불, 김밥 훔치기, 걸레 가져와, 계란말이, 아버지, 이별 메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순자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16살 때 빼빼 말랐던 어깨가 넓어져 있었어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소년을 어른으로 만든 거였죠. 한참이 지나서 민호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통장 사본과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새 가게 보증금 전부를 채울 수는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도 아니었어요. 21살 현장 기술자가 5년간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아줌마 밥값이요. 이자 붙여서요. 이걸로 새 가게 보증금 보태세요. 순자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 메모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또박또박해진 글씨. 아줌마, 이건 밥값입니다. 부족하지만 보태세요. 이 바보야, 내 돈으로 내 살림을 차려야지. 순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5년 동안 기억하고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으고 경미한테 안부를 물으면서 이날을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밥값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밥값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16살 때 어른의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지금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가 저한테 밥을 줬을 때 아줌마도 밥 먹을 돈이 없었잖아요. 순자가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창고에서 라면 끓여 드시는 거 다 봤어요. 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밥을 안 줬으면 아줌마 가게는 안 망했을 수도 있어요. 민호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줬잖아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16살 때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 젓가락을 들던 그 손이 지금은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5년 동안 용접을 하고 시공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순자의 거칠고 갈라진 손과 민호의 굳은 살 박힌 손. 둘 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5년 전 순자가 야시장에서 돌아오며 걸었던 그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때 이 골목 끝에서 비에 젖은 소년을 만났어요. 밥 한 끼에서 시작된 인연이 5년이 지나 이 빈 가게까지 이어져 온 거였습니다. 빈 가게, 꺼진 가스레인지, 윙윙거리는 냉장고, 벽에 남은 네모난 흔적, 그리고 두 사람의 잡은 손. 새 가게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잔의 분식. 민호가 직접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현장 기술자의 솜씨였습니다. 깔끔하지만 옛 가게의 따뜻함을 그대로 살린 공간이었어요. 벽은 새로 칠했지만 색깔은 예전과 같았고 쇼케이스도 새 것이었지만 자리는 같았죠. 새 가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공사하면서 순자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아줌마, 여기 선반 높이 괜찮아요? 쇼케이스 여기 놓을까요? 옛 가게를 기억하는 사람이 만든 새 가게였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순자가 육수솥에 물을 채우고 불을 올렸습니다. 5년 전 그 새벽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젖은 행주를 짜서 한 번에 탁 닦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유진이 카운터에서 메뉴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와서 가게를 돕고 있었죠. 경미가 세탁소에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축하한다, 순자야. 화분을 카운터 옆에 내려놓으며 경미가 웃었어요. 네 사람이 각자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 자체가 혼자가 아닌 아침이었어요. 오전 장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건물주 김 사장이었습니다. 떡볶이를 한 그릇 시키더니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옆에 미용실 사장이 그러더라. 분식집 그 애가 건물 앞까지 쓸어주더라. 착한 애 같다고. 그 말 듣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내가 그때 좀 심했지. 순자가 웃으며 떡볶이를 한 그릇 더 내놓았어요. 많이 드세요, 사장님. 김 사장이 떡볶이를 한 숟갈 먹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맛은 여전하네. 역시. 유진이 민호한테 말했어요. 공부 잘해. 언니가 수학 가르쳐 줄까? 감사합니다, 누나. 민호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유진이 웃었습니다. 5년 전 가게에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며 나갔던 유진이 지금은 엄마 옆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되자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새 가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죠.
가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떡볶이 주문이 밀렸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호가 서빙을 하고 유진이 계산을 했습니다. 5년 전에는 순자 혼자 하던 일이었어요. 바로 그때 민호가 순자한테 그릇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줌마, 이거 먹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접시 위에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태웠어요. 한쪽도 덜 익지 않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예쁜 계란말이였어요. 5년 전 까맣게 태운 계란말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5년이라는 시간이 한 접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웃었어요.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를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앉아서 먹었습니다. 천천히요. 맛을 느끼면서요. 5년 전 이 사람은 싱크대 옆에 서서 김밥 자투리를 입에 넣었어요. 먹는다기보다 삼키는 것에 가까웠죠. 앉아서 먹을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이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밥을 앉아서 천천히 맛을 보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옛 가게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또 하나는 작은 메모였어요. 유리 액자에 넣어 걸어둔 거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삐뚤빠뚤한 글씨가 써 있었어요. 아줌마도 밥 먹어요. 민호가 16살 때 쓴 그 메모였습니다. 남편과 민호. 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흔적이 나란히 벽에 걸려 있었어요. 순자가 남편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밥 먹어. 걱정 마. 가게 밖으로 순잔의 분식 간판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한쪽이 나간 간판이 아니라 두 쪽 다 밝은 간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화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분은 경기도 부천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밥차를 끌고 다니며 30년 넘게 밥을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호시설보다 더 절실한 건 가족처럼 기대 쉴 수 있는 공동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보호시설이 아니라 가족처럼 기댈 수 있는 곳. 순잔의 분식이 딱 그런 곳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놀란 게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던 한 소녀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자랐는데요. 그 소녀가 대학에 가고 지금은 그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 한 끼가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였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 작은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